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지금 보면 네. 이 뒷벽하고 우리 평론가님 의상이 색깔이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유튜브로 보면 얼굴만 보이는 상황인데 보호색 예, 보호색 같아요. 색상을 보호색. 네. 뭔가 좀 숨겨야 되는 게 있나요? 요즘 성대모사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성대 보호를 좀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슬슬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성대모사는 아마 거의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뭐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네. 제일 빨리 했죠. 네. 국내 제1호 한동훈 성대모사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네. 한번 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어요. 이틀 연속 진행한 거네요. 네. 일단 민선 8기 들어서만 13차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이게 오늘도 계속될 거다. 아마도. 네, 예.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도 상당히 많고 뭐 경기도의회 사무처도 포함이 됐고 네. 도지사 비서실이라든지 농정해양위원회 킨텍스 등등이 많이 포함이 됐고 이제 결정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음흠. 지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또 상관도 없기 때문에 검주 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 검사가 주인 검주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SNS에 글을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입장문을 통해서 뭐 범위의 한정에서 그러니까 전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문제 관련해서 한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왜 실시하는가 뭐 이 의문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대로 한 13차례 정도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네. 민선 8기에. 근데 좀 문제는 도청이 지금 이전이 됐습니다. 네네. 2022년 5월 달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또 컴퓨터 역시 이 취임한 이후에 사용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문제된다 그러면 네. 연결고리는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김동연 현 지사는 예전 도정 때 근무를 한 인물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 PC가 이재명 전 지사의 것을 물려받은 PC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왜 바꾼 PC까지 현 지사의 PC까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합니다. 예, 만약에 김동연 지사가 지사로 부임한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거나 뭐 이런 혐의가 있다면은 확실하게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은 있겠는데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는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장문에도 김동연 지사도 좀 이걸 압수수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아하.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정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뚜렷하게 김동연 지사 PC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낄 만한 그런 근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없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지사가 압수수색 영장이 자판기냐라고 네네. 비판을 했어요. 그냥 치는 대로 판사가 안 보고 이게 강교에 있는지 옛날에 인계동에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고 네. 행가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또 나올 만한 게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 자체가 90%가 넘어요. 네, 91.3% 2021년 기준으로 91.3%에 달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형사 사건은 줄었는데도 네. 압수수색 청구 건수는 3.6배가 늘었다라고 법원 행정처의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상당히 높고 물론 검찰 입장에서 우리가 법원의 심사를 받아서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하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도 너무 발부율이 높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두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전에 법원에서 더 심사를 까다롭게 그렇죠. 해야 된다. 뭐 장소라든지 위치라든지 확인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들어보면 네네. 옛날하고 지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별건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하고 확보한 자료 갖고 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영장 목록에는 정확하게 어떤 뭐 파일을 입수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그거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파일을 그렇죠. 입수를 한 다음에 그걸 혹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하는 걸 까다롭게 해야 된다는 의견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부 과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이제 영장을 집행할 때도 영장 목록이라든지 변호인 입회라든지 네. 이런 것들 엄격하게 지켜서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효력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사후적 대책인 그렇죠. 거죠. 이 두 가지로 좀 의견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수수색이 많은데 또 눈에 띄는 압수수색이 하나 있습니다. 천공이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 의혹 제기를 했던 부승찬 대변인 어제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체가 네. 방첩사령부예요. 국군 방첩사령부. 네네. 방첩사는 이제 군인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하는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일 경우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천공 의혹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을 펴냈었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은 한미 안보협의회의에 한미 연합사령관이 발언한 내용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당국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부승찬 전 대변인 휴대폰, PC, 차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천공이 아니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고 이것은 국군 방첩부대에서 지금 했다고 네. 하는데 자 그렇다면 야 이게 참 혹시 지금 책에 보면 뭐 다른 뭐 에이브럼스 사령관 얘기 이게 문제 삼아서 군사 기밀이다라고 하는데 부승찬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비판을 했어요. 네네. 특히 천공 대신에 이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천공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어떻게 보면 빌미가 돼서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부전 대변인 쪽이나 이쪽에서 의혹을 가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현재로 혐의로 잡혀 있는 부분 이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 네. 여기에 일단은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마 이제 부전 대변인 측에서는 이게 군사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당국에서 방첩사에서 판단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을 또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천공 수사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일단 그날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이 없었다. 천공 네. 왔다는 거. 그리고 총장 공간 방문 기록도 없었다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천공이 공간을 다녀갔느냐 아니냐 이것은 남아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은 없다라고 네. 하고 방문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은 증거가 없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공간을 방문 안 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거 갖고 갔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뭐 휴대전화 이거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대포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방문 기록도 작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근데 현재로서는 다녀갔다라고 하는 증거는 발견은 안 됐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제 JTBC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 간절을 천공이 다녀간 적이 있느냐라고 측근한테 물어봐 보니까 그때는 이제 즉답 피했다고 했는데 측근이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난 2월 16일에 TV조선의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천공 측 공식 입장이다라고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하.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천공이 답사한 적이 없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 부부하고 소통도 끊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JTBC 취재진을 만나서 그 당시에 TV조선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던 측근이 있어요. 천공의 측근 법무팀장이 있는데 네. TV조선 측 보도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에서 지금 토막만 내보내서 법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관저 방문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TV조선에서 보도된 거하고 또 다른 얘기들을 JTBC 취재진에게 이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또 보도가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하나 있던데 국민들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네, 지난 24일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예. 토마토에 의뢰해서 20일부터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여론조사고 아하.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했을 때 개입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가 33.3%, 음흠. 개입이 의심된다가 54.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심된다가 의심된다. 좀 예. 많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를 좀 가만히 보면은 네. 이게 사실 개입을 했다 안 했다를 국민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사실 않습니까? 국민들 모르죠. 네, 예. 그래서 원래 좀 신뢰를 갖고 있었느냐 아니냐 약간 대통령 쪽에 대해서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그렇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국정 수행 지지율하고 이제 그 부정 평가율 요거하고 좀 겹치는 33.3 대 54.5라는 예. 구도가 예, 그거하고 좀 포개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4월부터 계속 7차례 연속으로 인상을 해왔거든요. 1년 만에 이 동결 브레이크로 바뀌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긴축 기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긴축 기조는 일단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살짝 하향 조정했습니다. 1.7%에서 1.6%로 아하. 예,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금리는 동결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입니다. 경제 고통 지수 이런 게 네. 있다면서요. 이게 이 IMF 이후에 지금 최저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더해가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는 상승하면서 경기도 활성화돼서 실업률은 또 낮아질 수도 있는. 인플레이션은 그래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현재는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갈 수 있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이런 그 징조가 계속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고통 지수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지난달 한국의 경제 고통 지수가 8.8이었습니다. 8.8. 이거 네. 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수치? 이게 일단은 통계 방식이 바뀐 게 1999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24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네. 사반세기가 흘렀는데 아. 그 가운데서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봐도 지난달에 5.2%, 예. 5% 이상의 고물가인데 또 일자리 불안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달 한국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석 달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자, 물가 일자리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나 정부 측에서 이 기업 압박한다고 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생 해결을 위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정책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어려운 형국이고 이게 뭐 금리 인상, 네. 물가도 올라가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있는 부분이라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는 예전에는 특히 대선 기간 뭐 전후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절폐하겠다. 뭐 이런 언급들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또 뭐 데이터 뭐 통신 데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좀 기업들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관치하고 규제 완화 기조하고 이게 헷갈린다. 아. 정부가 분명한 방향이 있느냐. 뭔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궁극적으로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책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땜지식 처방보다는 좀 굵직한 기조를 갖고 새롭게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또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노조 이야기입니다. 자, 정부가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이 나머지 절반을 새로운 단체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사업 지원 대상에 그동안은 주로 노조로 예. 한정을 해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새로운 방침입니다. 그 확대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의 기타 노동단체까지로 확대를 하겠다. 예.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원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단체의 절반을 배정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비중이 큰 편이었는데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의 사업 지원 이런 것들 늘리겠다. 특히 이제 정부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비조직 근로자들로 예. 구성된 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이게 노동조합처럼 법적 등록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지원 근거가 네.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임의적인 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된다라고 네.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되도록이면 예산을 지원하려면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춘 단체여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좀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한 지원이 될 것 같고 이게 장점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이제 특정 조직에 국한되어 있었던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해제시킨다라고 하는 독점 해제 이런 의미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노조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좀 나쁘게 하더라도 바로 심사를 받는다거나 그렇죠.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임의적인 조직이 되고 새로운 조직일수록 그 부분이 약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념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노동자들 갈라치기 하는 전법 아니냐 이렇게 국가재정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몇몇 조직만 지원 사업을 받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또 나올 수 있기 반대로,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기존에 그러면 양대 노총이 받던 지원금이 줄어드는 건데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이 조직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잘 된 사업이었는데 지원금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네.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이 적절성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진단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정부가 MG 노조 이야기를 특히 강조하던데 이건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네, 최근에 또 새로 고침 노조 협의회라는 단체도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는 MZ 세대고 기존에 이제 노조들이 어떤 생산직이라든지 이쪽을 대변하는 사업장 쪽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네. 몇몇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었고 그런 노조 8개 노조가 연합해서 새로 고침 노조 협의회를 만들었거든요. 새로 고침 노조. 네, 근데 예. 두 갈래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노조들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노조들이 정치 투쟁보다는 노동자의 권익, 네. 조합원의 권익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장의 조합원만 권익을 추구를 할 경우는 네. 이제 뭐 담장을 넘어서지 못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근데 네. 두 번째는 이 강령이라든지 조직 목표를 보면은 노동 3권의 확대 실현, 산업민주주의 이런 가치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이쪽으로 가는 경우는 조합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두 갈래길이 좀 열려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노정 갈등이 연초부터 좀 심상치 않은데 어제 보니까 국정원 직원의 노조 사찰 의혹 이게 또 불거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간첩단 사건의 여파 때문에 네. 계속해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인물을 따라서 또 그 인물이 몸담고 있는 조직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인데요. 네.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지회 소속 간부 2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원이 그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근데 노조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 탄압이다라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근데 한 국정원 직원이 기자라고 신분을 속이고 이 자리에 있어서 이제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사찰 의혹까지로 또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동 관련 영화 같은데요. 다음 소위라는 영화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에 목숨을 끊은 고교생 고 홍수연 씨의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더불어민주당 이 영화 다 간체 관람을 하고 대통령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장 실습으로 나갔다가 여러 가지의 그 노동 뭐 탄압이라든지 또 콜센터 감정 노동의 힘겨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담아낸 그런 영화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사실 한국의 노동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일이고 이제 앞으로 좀 실효성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노동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